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론의 노민래입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이제 처음 시간인데요. 이 사회복지 실천론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요 실천론이고요. 실천론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기술론 넘어가고 지역사회. 그래서 이 2교시 이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실천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개관입니다. 우리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실천의 이해인데요.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을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책이라든지 법이 있어야 되겠죠. 법이 있어서 정책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 실천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정책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을 행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 실천하는 방법인데요.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죠. 인간에 대한 내용들, 환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조사하는 방법들, 지역사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해서 8과목 이 전체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천의 이해인데요.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예요. 예전에는 뭐였어요? 사회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공부할 때, 제가 학부 다닐 때도 사회복지이긴 했지만 저보다 선배님들 봤을 때는 사회사업학과였어요. 사회사업학과. 근데 지금은 사회복지죠. 사회사업이보다는 사회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회사업보다는 사회복지가 훨씬 더 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녀적 개념이죠. 우리가 조금이 있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사회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사회복지는 문제가 생긴 이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욕구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요 사회복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사회복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국민의 복지를 기본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해서 재방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각종 법률,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책과 법, 그다음에 실천, 요 모든 것들을 합친 것을 사회복지다라고 얘기했던 학자가 프리더 랜드입니다. 우리 이제 장인혁 교수님도 이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제도를 통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공화된 조직된 사회 활동의 총체다. 총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회적 총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법, 실천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회복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이제 물론 요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 정책론에서 아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이야기했어요. 자녀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졌어요. 일이 힘들어지고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다든지 이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뭐 해주겠다는 거?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 자녀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제도적 개념은, 그러니까 자녀적 개념은 사후예요, 사후. 사후가 죽은 후가 아니죠. 죽은 후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 자녀적 개념입니다. 제도적 개념은 좀 전에 있었던 자녀적 개념을 포함한 거예요. 포함해가지고 사후적 문제가 생긴 이후에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우리 이제 자녀적 개념을 보완적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보완적 개념. 그래서 보충해주고 보완적, 보충적 개념 이렇게도 얘기하죠. 제도적 개념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적 개념을 보게 되면요. 가족, 시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누가?
가족과 시장.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파, 우리 아들이 힘들어, 우리 아들이 배고파. 그럼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고 내 책임.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아이들에게 밥을 못 주고 이러면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그런데 네가 책임을 못 지네? 그런 그때서야 국가가 야, 얘 잘못하면 얘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회복지는 개인 시장이나 개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에 한해서 죽지 않을 만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 자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적 기능이에요. 보완적. 자,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부족한 금액만, 부족한 정도만 도와주겠다.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국기법이죠.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 자녀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이 터졌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적 개념이고요. 제도적 개념은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 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먼저 국가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요. 사회보장기본법에 7가지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들어가면 거기에 포함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먼저 국가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모든 욕구를 가족이나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월급보다 물가가 더 높아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국가가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회제도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구조죠.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라는 이 사회제도를 만들어 놓고요. 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문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까요? 임신, 양육이 있어요. 이것도 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움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모급여 주고 있고 양육수당 주고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서비스를 주는 것이 제도적 개념이다. 그래서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둘 중에 보게 되는 제도적 개념이 좀 더 큰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사회적 변화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회사업하고 사회복지란 단어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사회사업이에요. 사회사업. 자, 사회사업이라서 이 사후적 성격이었어요. 좀 전에 봤던 자녀적 성격 있죠? 이 자녀적 성격, 자녀적 또는 보완적이라고 합니다. 자녀적, 보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완적, 자녀적 성격이 이 과거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서야 국가가 개입을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개입한다? 이만큼 개입하는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왔던 거죠. 그래서 자녀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왜 도와주냐?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불쌍해서. 자선의 차원입니다. 불쌍해. 너는 나 다 밥 먹고 사는데 너는 왜 못 먹고 살아? 너 너무 힘드네? 도와줄게. 그러나 얼마큼 조금 죽지 않을 만큼만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만 도와줬던 거죠. 왜 도왔냐면 자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불쌍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도와줬던 거죠. 자, 그래서 선별적 제공이에요. 누가 선별한다는 거, 누가 선택한다는 거, 선택.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2, 야, 3 안 돼, 4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택된 자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최저 수준 보장이에요.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계속 사용했던 단어, 뭐예요? 죽지 않을 만큼.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 뿐이에요. 힘들어.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 애에게 밥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그래서 최저 수준을 보장해 줍니다. 이거에 최저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빈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최저 수준을 해줍니다. 왜? 빈곤은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왜? 너가 노력하지 않고 너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새랑 조금 맞진 않죠. 자, 이런 것들처럼 개인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밥을 못 먹네?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연계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료급식소를 연계해 준다든지, 잠잘 곳이 없네? 그러면 주거를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 중심의 자발성이었어요.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 많은 것을 도와줬죠.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도와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빈민 구제에 역점을 뒀어요. 빈민을 도와주는. 그래서 빈민을 선별해서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에 이제 과거의 성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산업화가 되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 만들어진 이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런 자녀적 성격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제도적 성격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보통 이제 제도적 성격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것이 이제 현재예요. 현재 제도적 개념이에요. 자, 사후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냐?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 사전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요 제도적 성격이었죠. 그래서 현재예요. 자, 왜 도와주냐? 시민권입니다. 권리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 과거에는 왜 도와준 거야? 불쌍해서 도와준. 불쌍해서. 이야, 너 밥 못 먹는다며? 이야, 너 이렇게 힘들다며?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시민권, 권리요, 권리.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요. 선별로 누가 어렵네, 누가 어렵네, 1번, 2번 되고 3번, 4번 안 돼. 이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 주겠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보편적으로 모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급여를 주죠. 저는 부모급여를 못 받아요. 왜 그러면 신생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급여는 만 24개월 안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받는 것이 부모급여이죠. 자, 그 다음에 끝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5개월부터 양육수당 80개월까지 양육수당을 받게 되고, 80개월이 지나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아동수당 이제 좀 더 나이를 더 높이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똑같죠. 그러나 이제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을 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동수당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각 아이가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라면 내 재산과 자산과 능력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금액을 일정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보편적 서비스인 거예요. 누구는 차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겠다라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자, 최적 수준을 보장합니다. 최적 수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 너무 흥청망청 이건 아니고 100이 필요하면 100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적 수준입니다. 그럼 최저 수준은요, 100이 필요한데도 한 50만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수준 보장, 최저 수준 보장 이런 것들은 실천론에서는 이것들을 나오진 않는데요. 정책론에서는 요거 바꿔놓는 지문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빈곤은 개인의 문제였어요. 과거에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임금이 적네. 자, 우리 볼까요? 요새는 키오스트라든지 이제 이런 기계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왜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장에서는 기계를 쓰네. 그러다 보니 또 사람을 채용을 하지 않네.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은 차치하더라도 방금 이야기했던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누구 잘못인 거예요? 사회현상인 거죠. 내 개인이 나는 일을 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곤해지는 문제는 사회적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방 중심, 예방. 문제가 생겨도 해결도 해주지만 문제가 일단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공공성을 가지고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복지국가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과거와 현재의 개념이다라고 하지만 자녀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 뭐 요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인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은 지금까지 사회복지가 무엇인가를 봤어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 플러스 실천인 거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실천의 의미가 뭐냐?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좀 잘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요새는 좀 뜸하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달달달 외우기보다는요, 아, 요런 유형이구나,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실천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환경 간의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해요. 개인, 집단, 가족으로 하여금 개인의 문제 능력 해결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자녀적 개념이든 제도적 개념이든 과거 현재 이게 봤을 때 뭐가 주 특징이었냐면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전에 해결할 거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할 거냐, 보편적, 제도적 성격. 자, 문제가 생긴 이후에 해결할 거냐, 자녀적 성격 또는 보완적 성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즉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 대처하도록 하는 거야.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 그럼 도와줘야지. 자, 근데 도와주고 어때요? 받고 땡! 이러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켜서 나중에는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요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 가족,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 자원, 서비스, 기회 등의 환경체계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 사회복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실천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런 것처럼 인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실천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조직들의 클라이언트에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효과적,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좋겠죠. 효율성과 효과성,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중요시 보는 것들 중 하나이죠.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새로운 사회정책 개발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 활동이다. 자, 사회복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책과 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실천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처럼 이 정책 개발과 향상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실천을 했던 것들이 이런 정책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처 능력 향상이라든지 환경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정책 개발 등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요 미국의 사회복지 사협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천의 목적인데요. 이게 최근에 나왔죠. 실천의 목적이요. 실천을 왜 하냐? 실천을 하는 이유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실천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잖아요. 삶의 질 향상.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살면 그냥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때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제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 보릿고개,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라든지 뭐 어려운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랬지 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제 조카를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게 자랐던 거죠. 20대 보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랄까요? 할아버지 세대들하고 지금 젊은 세대라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예전에는 밥을 못 먹었으니 밥만 줘도 어우 좋아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뭐요? 밥만 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처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대처 능력 향상이요. 내 능력을 향상시켜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 문제 해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문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 개발을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인과 환경 간 불균형 발생 시 문제를 감소시키도록 돕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니 그 문제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 개발을 초점을 두게 됩니다. 자, 정책 개발. 왜 정책 개발이냐?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1981년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집니다.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지고 20년 만에 아동복지법으로 변경되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동매매가 있어요. 아동매매. 아동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뭐 예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뭐 벌금 뭐 이런 뭐 1억 미만의 벌금 뭐 이렇게 벌금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벌금형은 없어지고 10년 이하의 징역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10년 이하가 그 당시 1980년의 징역 10년은 되게 이제 큰 형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면 인간의 수명도 늘어났고요. 10년이란 징역, 그 10년이란 시간이 그 징역으로 살기에는 너무 낮아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사회가 변하고 시대상이 변하면서 그런 법들도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욕구가 다양해집니다. 달라지게 되고요. 다양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 개발에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인간과 환경 간의 유익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죠.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아가지 않고 무리를 이뤄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계 증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사회 정의를 증진시킵니다. 사회적 정의, 우리가 모든 사람들 인간 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인간이 있을까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은 없죠. 자, 이런 것들처럼 모두 평등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정의를 증진시키려고 이 사회복지의 실천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인데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의 역량을 확대하고요. 문제 능력,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내용이 유사해요. 이게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어디서 얘기했냐 뭐 이런 차이가 있지 내용들은 유사합니다. 자, 사람의 자원을 획득하도록 원조한다. 왜? 내 사람들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모아주는 거야. 뭐 서비스를 연계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조직이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다. 자, 우리 요 지문 있죠. 요 지문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내용이 그렇게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문제 내용은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문만 읽어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직이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회복지 기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기관을 찾아갑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죠. 나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관이 그 서비스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내용을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거야. 즉, 개인이 요구하고요. 기관이 응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처럼 조직은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개인의 욕구에 돕는 거지 요걸 바꿔놓거든요. 개인은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니까 요거만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환경 내 다른 사람과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죠. 조직과 제도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도.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실천을 하는데요. 그 실천들 우리 이렇게 할까요? 요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우리 저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체벌이 되게 심했어요. 뭐
뭐 발로 차고 뺨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떨까? 그 당시에는 그 때리면서 왜 때리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돼. 니네 잘 되라고. 라고 때린 거거든요. 뭐 공부 안 한다고 때리고, 니네 뭐 한다고 때리고, 수업 시간에 좀 졸았다고 때리고. 그냥 때리려고 했던 거죠. 뭐 이게 널 위해서 지금은 어때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이런 제도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폭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체벌 이런 것들이 너 잘 되라고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뭐요? 다 아동학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그런 조직과 제도들 그리고 정책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줄 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줬어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정책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천의 기능 범위입니다. 자, 기능 범위가 있는데 미시적, 중범위, 거시적 범위가 이루어져요. 뭐 요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미시적 수준, 뭐 중범위, 뭐 거시적 부분, 뭐 물론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내려올수록 커진다. 자, 미시는 개인, 뭐 가족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지역사회를 좀 보시면 됩니다. 거시적 그거는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돼요. 뭐 규정이라든지 뭐 국가라든지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시적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기초하되 직접적 서비스 방법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면 제가 개인, 가족의 서비스를 직접으로 줘야 되겠죠. 직접 서비스를 줘야 돼요. 자, 가족이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힘들다. 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가정폭력이 있어서 이 가정폭력이 나타났는데 그 자녀를 체벌했어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아이가 잘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때린 거였어요. 자,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죠. 자, 이런 것들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체벌을 당한 아이에게는 뭐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부모한테는 이게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맞고 뭐 컸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가족 상담이라든지 가족 치료를 통해서 서비스를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미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 심리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1대1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 돕는 것이 요 미시적 접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적은 직접 서비스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범위, 뭐 중시, 중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중에 중간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진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인데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하거나 단체 기관의 연계 활동을 통해서 자조, 치료집단 등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중범이에요. 직접 서비스를 줄 수 있긴 하지만 그 직접 서비스를 주면 미시적 접근이거든요. 직접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기관을 소개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그 기관에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뭐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중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시적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국가 또는 사회 전체 혹은 지역사회 전체 대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역사회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국가 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국가 지역사회를 거시적으로 보고요. 중범위는 쉽게 생각하세요. 클라이언트와 기관을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기관을 연결해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중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런 집단들을 만들어서 이 집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조직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이 중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시는 이제 국가 또는 사회 전체, 지역사회 등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서비스, 그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실천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직접 실천, 중범위는요, 이 간접 실천이에요. 간접 실천.
간접 실천. 이것도 뭐 거시적도 간접 실천이긴 하지만 이 간접 실천은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은 거시적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책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정 가지고 있는 간접적 서비스로 사회복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정책 제안들을 제시하는 서비스가 요 거시적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미시, 중간, 거시적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이제 실천론보다는 기술론에서 조금 더 문제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실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념들이 있어요. 이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자, 우리 인도주의입니다. 제가 인도주의 또는 박애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인도주의, 인도주의 박애사상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는 밥을 잘 먹고 있는데 밥을 한 열흘 굶었던 아이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치근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치근한 생각들.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요 인도주의 박애사상이에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인도주의 박애사상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이념으로서요. 봉사정신, 이타주의적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 인도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났다,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볼까요? 어디가 홍수 났다, 아니면 산불이 났다, 아니면 지진이 났다, 이런다고 하면은 거기에 막 성금 내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도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 우회방문원들의 무조건적인 봉사에 입각해서 사회 빈곤층의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전개하면서 실시됐던 것이 인도주의예요. 물론 이제 뒤쪽에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배우긴 하겠지만 그 시작이 이 이타주의적 인도주의적 성격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불행을 저거 잘 됐어 이게 아니라 불쌍히 치근히 여겨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이 인도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사회 진화론입니다. 자, 우리 사회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진화론, 사회와 진화론이 합쳐진 겁니다. 자, 우리 진화론, 환경이 어때요? 변할 때 거기에 잘 적응한 동물은 오래 살고 적응하지 못한 동물은 죽는 거죠.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는 지금까지 잘 진화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것이 이제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환경들이 변합니다. 공업화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이랬었죠. 그래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사회에 잘 적응하면 부자로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빈자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적 도서관 아니면 사회 통제적 측면에서 나타났는데요. 사회 적합한 계급과 사회 부적합한 계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부적합한 계급을 사회 적합한 계층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방금 이야기한 건 사회 적응한, 잘 적응한 그런 집단은 우월한 집단이고 우월하게 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어렵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자, 세 번째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방임주의. 자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방임 내비둬. 하든지 내비두는 거 자유방임주의죠. 자,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대신 뭐가 들어가는 거? 거기 책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책임을 국가에서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거예요. 왜? 네가 스스로 한다고 하잖아. 자유방임주의. 네가 스스로 먹고 살아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아. 대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해요. 자, 그래서 경제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요. 경제성장, 부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너가 노력한 만큼 갖고 가. 이게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이 자유방임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이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는 잘 사는데 B는 못 살아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B가 문제야. 네가 노력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존중해요. 그러나 자유방임주의가 개인주의에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워요. 자, 자유주의도 이제 개인주의와 가까하는데 자유를 존중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하는 거? 어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최저의 삶을 살 수 있도록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순의 삶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자유방임주의는 그러든가 굶어 죽든가 말든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면 요 자유주의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진짜 굶어 막 그러면 어때요? 죽을 수 있어. 사회 문제가 생겨. 도와줘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선택적인 구빈 사업이에요. 누구만 진짜 어려운 사람, 이거 안 도와주면 굶어 죽을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가 개인주의입니다. 자, 개인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똑같죠. 우리 이제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뭐 이렇게 나오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나 좀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수혜 자격을 원칙 또는 열등 처리 원칙을 통해서요. 최저임금 노정에 더 낮은 원조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자, 뭐냐? 정말로 네가 이제 국가의 원조를 받겠다. 보조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등하게 받아야 된다. 싫으면 뭐 해라? 네 스스로 노력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뭐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유방임주의가 가장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민주주의 또는 이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자,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개인주의는요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둠으로써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못 먹고 산다? 뭐 네 책임이지 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방임주의예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그래도 얘 책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면 힘들어져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요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평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개인주의는 자녀적 성격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주의는 이 보편적 성격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냐, 빈곤, 장애 이런 것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보간의 정신들, 인보간의 생각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요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갈까요? 자유주의 있었죠? 자유주의는 인보간이 아니라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간 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마르크스주의, 우리 언제 나타나요? 이게 신마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새로운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자유주의 안에서 좀 사회주의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지배 궤도로 강구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 입장에서 견지하는 거예요. 견지. 왜 그러냐면 그 사회주의에서는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사유재산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게 국가 귀속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생각을 간주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신마르크스는 예전과 같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이제 자율성을 지닐 수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국가가 통제하고 무언가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이 무언가를 하다 보면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생긴다. 자,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개인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문제에 뭐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과정 이런 거에서 자본과 계급으로서 자율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서비스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본과 계급들이 있겠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 이 사람들이 왜요? 뭐 최저임금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누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자영업자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긴 하겠죠. 그러나 돈이 많은 이 자본가들은요,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아요. 물건값 올려버리면 되는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처럼 자본과 계급으로서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해서 이제 사회주의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사회주의로 보시면 안 되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안에서 요 신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안에서 국가가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많을 따 원할 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복지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인데요. 자, 다원주의라고 하지만 이거 다원화를 좀 생각하셔도 돼요. 다원화. 많은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원하는 것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사회복지 실천에서는요, 개별화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같은 상황이라도 원하는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의 독성을 인정하고요.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 안에 있지만 그 빈곤 안에서도 그 안에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A와 B가 빈곤하다고 하더라도 A와 B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외계층, 자신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환경, 권한에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권한을 부여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야? 너네 빈곤하네. 야, 밥 먹어. 쌀 갖다 줄게. 쌀만 딱 주워버리는 거죠. 그럼 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들을 부여해주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인간적 존엄을 그대로 토대로 일방적 수혜가 아니에요. 왜 과거였죠. 옛날에는 주는 대로 받고 선별해서 받고 막 이랬다고 한다면 일반적 수혜자가 아니라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예전에는 쌀만 줬다. 아니다. 이제는 나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관계가 됐다. 일방적인 수혜자,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게 됐던 것이 다원주의다. 그래서 소비자 또는 고객에 대한 성격으로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봤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무엇이냐? 사회복지가 이런 이론들이 무엇인가? 요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뭐 8가지를 봤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자녀적 성격에 대했던 자유방임주의, 뭐 물론 이제 인도주의부터 보긴 했어요. 인도주의부터 뭐 진화론이라든지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개인주의 막 이렇게 봤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물론 이게 이 실천론에서만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정책론하고도 또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조금씩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쭉 크구나.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 이제 실천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돼서 이런 이념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